저도 50대를 넘어가 보니까요. 젊었을 때만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절대 살이 안 빠진다. 조금만 먹어도 걷잡을 수 없이 배가 나온다. 굶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요. 근육부터 태웁니다. 정말 마른 비만을 가속화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금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어그로를 막 끌어서 조회수 올리고 이런 분들 계신데 그 사람들이야 자기 조회수 올리고 돈 벌면 그만이지만 일반적인 건강을 위협받는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서 따라했다가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하는 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대 이후가 됐을 때 20, 30대처럼 마냥 굶어서 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0대 이후 다이어트는요. 50대 이후부터는 다이어트를 예전처럼 하면 100% 실패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건강구조대. 오늘은 비만 전문의 이진복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원장님, 50대 이후부터는 예전과 달리 똑같이 먹는데도 더 살이 찐다고들 합니다. 이 말 사실인가요? 저도 50대를 넘어가 보니까요. 50대 넘어가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시는군요. 그게 바로 나이살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흔히 나이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를 느끼고 있죠. 나이가 들면 살이 자꾸자꾸 찌게 되고 근육은 부족해지고 이런 게 이제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는데 나이살이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이니까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이살은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건강을 잘 지키고 비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 얘기도 많이 합니다. 대사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 말도 맞는 건가요? 나이살의 주요 원인 중에는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어요. 기초대사량은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자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숨 쉬고 배설하고 땀이 좀 나고 먹고 이런 것들에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요. 이게 5, 60대가 되면은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못 태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살이 찐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호르몬의 변화예요. 여성은 잘 아시다시피 폐경이라는 걸 맞잖아요. 50세 전후로 폐경을 맞게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여성은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허리가 잘록하고 골반이 크고 이런 체형이 유지가 되다가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의 결핍은 갱년기, 폐경기 여성분들한테 아주 심한 내장 지방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호르몬이 40대 중반부터 뚝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신에 남자들은요. 갑자기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져서 이제 40, 50대가 되면은 많이 떨어진 걸 느껴서 기력도 쇠퇴하고 스태미나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량과 더불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육 부족이에요. 근육이요. 50세 이후에는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근육이 좋고 근력이 좋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떨어지면서 자꾸만 지방은 늘고 근육이 빠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의 문제도 크고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요. 수면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해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자꾸 뱃살을 찌게 하고 단 거를 당기게 하는 이런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나오고 해서 근육은 자꾸 빠지고 살이 찌는 형태로 자꾸만 몸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배만 자꾸 찌게 되는 걸까요? 남자들은요 20대부터 살이 찌면 무조건 뱃살이 쪄요. 왜냐하면은 배 안에 지방 말고는 쌓일 게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가임기 때는 아기가 태어나야 되니까 비워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갱년기 즈음이 되면요 급격히 이제 호르몬이 바뀌면서 내장 비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만 먹어도 걷잡을 수 없이 배가 나온다. 젊었을 때만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절대 살이 안 빠진다. 젊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미스코리아 나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나이살의 문제는 남성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대 이후가 됐을 때 20, 30대처럼 마냥 굶어서 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요. 젊은 사람인 건 나이 드신 분인 건 다들 근육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데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은 너무 많고 그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쌓여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폐경기 지금 여성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저희 병원에는 예전에도 왔다가 꾸준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비만이 아닌데도 인바디 검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들수록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늘고 근육이 너무 적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먹는 걸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의 대사는 벌써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부터 빠집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많아지는 나쁜 형태의 비만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른 비만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또 내가 스스로 마른 비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임급병원에 가셔서 인바디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근육을 잃지 않게 이런 생활 습관들을 빨리 되찾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럴수록 더더욱 밥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만 갖고서 살을 뺀다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과 식사를 얘기할 때 음식으로 먹는 식사가 75 내지 80%, 운동은 20% 전후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에서 그냥 걷기만 하면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걷기가 혈당 조절에도 좋고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살을 빼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육이 상당히 현재 부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빼 유산소 운동만 계속 하시게 되면은요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육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중년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근력 운동을 같이 더불어 가면서 단백질도 잘 드시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이런 운동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50대 이후에 다이어트 새 다짐으로 하시고서 무리하게 굶으면서 유산소 운동만 한다. 그러면 최악인 거네요. 맞습니다. 굶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요 정말 마른 비만을 가속화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 휴가를 앞두고 살 빼는 분들 중에 무조건 굶고 공복 운동을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뜩이나 현재 근육이 부족한데 공복에 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요 근육부터 태웁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에 문제가 와 있는 분들은 내 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마른 비만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식사 후에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소화가 돼서 좀 편해지시면 그때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운동 후에도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 후 운동 그냥 막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간헐적 단식 어떻게 보시나요? 간헐적 단식 중요하죠. 간헐적 단식은요 실제로 잘만 한다면 근육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잘못 이해하시고 열심히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요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은 채로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간헐적 단식은 그냥 시간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6대 8 그 이상의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12대 12 12시간만 굶어도요 우리 몸의 대사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시간과 굶는 시간을 딱 분리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래서 12대 12 12시간을 굶으시면 돼요.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셨으면요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 이게 간헐적 단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14대 10 그리고 16대 8까지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려가는 건데 문제는 간헐적 단식은 계획적으로 굶는 거예요. 그래서 굶은 다음에 첫 끼 식사를 풍부한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딱 마친 뒤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원래 먹고 싶은 것들, 치킨이라든지 캐러멜 마키아토에 치즈케이크에 샌드위치에 막 이런 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오히려 내 몸이 공복 상태에서 혈당도 막 안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음식을 받아들이기 더 쉬운 상태가 돼요. 예전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정말 나쁜 데이터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요. 간헐적 단식 끝나는 시기에 뭘 먹어야 될지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불고기에 막 삼겹살에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건강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계획적으로 하고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해 놔야 돼요. 내가 6시간 단식이 끝났을 때 나는 닭가슴살 샐러드에다가 이것을 먹겠어 라고 생각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은요 100점 100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50대 이후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제가 근육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작정 굶고
그리고 잘 먹는 걸 부실하게 먹거나 나쁜 거를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된다면 근육만 빠지는 이런 문제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주기적 폭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숙녀 모임이다, 신녀 모임이다 있는 분들은 나 내일 많이 먹을 거라서 미리 하루 굶을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늘도 잘 드시고 내일 송년 모임 가서도 난 적절하게 먹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 버터 다이어트랑 소금 다이어트가 유행이어서 저도 솔깃했거든요. 50대 이후 분들께 괜찮을까요? 버터 다이어트는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버터는요, 지방이잖아요.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를 하실 분, 그리고 내 혈당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버터의 지방은요,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버터의 장점이 몇 개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 같이 먹었을 때 풍미를 많이 높여주게 되죠. 그리고 버터에 들어있는 CLA라는 성분이 있어요.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돼 있고요. 뷰티르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버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지금 현재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데 대사증후군이 와 있는데 버터 한두 스푼 더 먹는다고 해서 절대 건강해지거나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버터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목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소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버터는요, 아주 노란색으로 이뻐요. 이런 걸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마가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고르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터는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보고 내 몸이 현재 건강한 상태고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를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현재 내 몸이 비만하고 염증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대사장애가 와 있다면 버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소금 다이어트. 소금 다이어트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요즘에 비의료인 또 유사 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소금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어그로를 막 끌어서 조회수 올리고 이런 분들 계신데 정말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야 자기 조회수 올리고 돈 벌면 그만이지만 일반적인 건강을 위협받는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서 따라했다가 그럼요. 유튜브 보면은 다 진짜 같고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저도 일반인들 모임에 가서 여기서 소금을 아침에 먹는 사람들 손 들어봐 그러면요 3분의 2 정도가 요즘 손을 들어요. 그 정도로 요즘 열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금물을 왜 먹지?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금물을 먹기 시작한 건 뭐 해외에서 뭐 유튜브가 나와서 그걸 뭐 따라한 것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영양결핍, 미네랄의 결핍 이런 것들이 결국 소금물 하나를 먹으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소금물을 자꾸 탐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소금물을 먹었을 때 나는 좋아지던데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악플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달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소금물을 먹고 대변을 잘 보고 소변을 잘 보는 건요. 삼투압 흉사병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얼굴색이 좋아지고 피로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의 삼투압 때문에 혈관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미세하게 혈압이 올라가요. 고혈압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혈관도 발그레집니다. 그리고 좀 탱탱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오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로 회복의 부분은요. 검증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분 탓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여기에 해악이 있어요. 그냥 소금물 내가 설사를 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이 되는 게 소금물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소금물을 매일 아침에 그것도 공복에 매일매일 먹는다고 한다면 공복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공복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 농도가 확 상승해요.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나트륨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한 학자까지 있을 정도예요. 나트륨 농도가 확 올라가면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던 신장이라는 콩팥이라는 공장이 갑작스럽게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하는 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에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생활습관 조절로 정상이 될 수도 있던 분이 고혈압 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따뜻한 소금
소금물을 공복에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많은 의사들이 이거를 좀 방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봤어요. 그냥 보다가, 저는 다이어트를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소금물이 점점점 경계를 확장을 하더니 소금물을 먹었더니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짚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소금물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소금물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다이어트만 바라본다면요, 소금을 먹잖아요. 단짠이라는 말 있죠. 짠 걸 먹으면 단 게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짜게 먹으면 물 막 땡기잖아요. 그러면 액상과당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병, 이런 것들도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금물은요 하시면 안 돼요. 소금물은 절대, 지금도 이걸 보시고 아 그래도 난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소금물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는 분들은요 몇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에디슨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신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나트륨의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소금물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극심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우리 군대에서 막 뛰다가 물 먹고 소금 집어 먹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그리고 극심한 탈수, 이런 것들에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합니다만, 소금을 일부러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해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그냥 소금을 음식에 먹는 것과 또 다르게 소금물은요 엄청나게 흡수력이 빨라져요. 그냥 소금을 음식과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완충제가 없어요. 혈당으로 말하면 섬유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더 빨라지는 거죠. 누가 논쟁을 걸어온다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짜게 먹던 사람들이에요. WHO 공고 수준에 보다 훨씬 짜게 먹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싱겁게 먹어라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짜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염분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염분을 줄이라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줄인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의 반작용으로 소금을 먹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작은 것들을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보시면서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실까. 그쵸? 소금 다이어트는 진짜 100%, 1000% 해롭다. 죽여 먹다가 몸만 중노동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고,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있기 때문에 당장 뜯어 말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50대 이후의 다이어트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몸무게 수치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본인이 다이어트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0대 이후 다이어트에서는요, 체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요, 체중이 그대로 있어도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면요, 체중은 그대로 있겠죠. 이거를 봐야 돼요. 근육이 줄지 않으면서 다이어트가 잘 됐다 그러면, 지방이 빠졌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 지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장 지방은 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뱃살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이 끼었다는 소리고, 내장 지방은 각종 심혈관계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체중계의 눈금보다는요 허리 둘레예요. 그래서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어가면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체력의 변화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빠졌는데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중년에서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잘 된 다이어트라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신체에 활력도 넘치고 잠도 잘 자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뭐 계단을 2층, 3층 정도 올라가 본다거나 이렇게 체크를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가 나왔을 때는 발톱 깎기가 참 힘들었는데 배가 들어가니까 발톱 깎기 편하시죠? 이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다들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부가 접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임산부들 발톱 깎는 게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편해졌다면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둘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 바지를 입었을 때 핏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계단을 올라갈 때 한두 층만 올라가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4, 5층까지 거뜬하게 난 올라갔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고, 다이어트가 잘 되면요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수면도 상당히 편해지고 피로감도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난 살 좀 빼야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알고 하는 다이어트 하려면 50대 이후에 가장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첫째도 둘째도 근육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다이어트가 돼야 돼요.
다이어트는 잘 되는데 근육만 빠졌어.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잘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대사에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계속 마른 비만으로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았던 분이 폐경기가 되면 그게 더 가속화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굶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만 더 빠집니다. 내장 비만은 더 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육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꿔도 지방 5kg 빼는 것보다요. 근육 0.2kg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늘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단백질을 정말 잘 드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단백질을 잘 안 드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단맛 나는 것만 좋아하시고 고기류라든지 계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을 가진 분들은 이 생활 습관을 유아기 때 밥 먹는 거 배웠잖아요.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채소 잘 드시고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 정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근육이 가장 중요하고 근육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단백질 먹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근력 운동을 곁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력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 또 채소를 챙겨 먹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안 좋다는 인식도 꽤 많습니다. 그냥 굶기도 하지만 난 탄수화물은 빼고 단백질이나 채소만 챙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먹어야 돼요. 하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되게 먹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다 보니까 이런 현대의 모든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하루에 최소량으로 먹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g이에요. 순수한 탄수화물로 100g.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햇반 일반적인 용량의 1개 반에서 2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끼니당 햇반 반 개 정도의 밥은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물론 100g 이상 먹어도 돼요. 근데 100g 이하로 줄이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뇌는요,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녀석이에요. 뇌에서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걸 먹으라는 신호로 자꾸 우리는 오인을 해요. 그래서 액상과당 먹고 나쁜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케톤 다이어트, 극단적인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탄수화물은 분명히 먹어야 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의 문제가 된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입니다. 그래서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은 하루에 100g 이상은 꼭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끊으면 오히려 액상과당 같은 것이 땡기게 된다는 거는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면 부모님이 얘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콜라, 사이다 이런 거를 하루에 탄수화물의 몇 배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바꿔야겠습니다. 그럼 고기 또한 마찬가지로 인식상 고기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 나는 고기도 줄일래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기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이제 통칭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고기 말고도 단백질이 있죠. 식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꼭 같이 챙겨 드셔야 돼요. 일단 어르신들에게 특히 어머님들께 고기 좀 먹으러 나가요. 주말에 단백질 챙겨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나 먹기 싫은데 이게 같이 나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막 소화제도 먹고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남성 아버님분들은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고기 좀 드셨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잘 드세요. 연세가 드셔도. 어머님들은 채소에 가족들이 남긴 밥 먹고 막 이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라면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생선류라든지 계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좀 많이 채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 중요해요.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은요 아주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반면에 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밖에 없는 트랜스지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어요. 조리하면서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얘는 또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좀 부족한 성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먹어야 됩니다. 비율을. 그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린 좀 많이 부족하게 먹고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의 1위는 역시 콩이에요. 대두. 대두는 우리 민족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식량이고요. 거기에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 대두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 두부, 비지, 낫또 같은 거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청국장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두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서 콩 요리를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나는 소고기가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아주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도 많아서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다 견과류 같은 이제 아몬드, 그다음에 호박씨 이런 데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시금치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을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 근육도 잘 자라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멈춰두고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콩, 두부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먹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식단 다음으로 운동을 잠깐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하시면서 러닝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란 말이죠.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하신다고 러닝 하시다가 요즘 정형외과에 가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걸음마도 못하는 애한테 뛰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러닝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뭐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조금씩 러닝을 배워가면서 하는 거 정말 좋죠. 러닝은 정말 좋은 운동이죠. 심폐지구력도 올라가고 정말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그것들을 무리하게 하다가는요. 발바닥부터 해서요. 아킬레스건, 무릎, 종아리, 허벅지, 고관절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을요. 정확하게 배워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하는 거.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에는요, 한 번 다치면은요, 젊었을 때 2주 걸려서 회복된 거는 이제는 6주, 8주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다치면은 그만큼 오래 가니까 다치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한다고 막 운동하다 스스로 혼자 하다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게 근력 운동을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헬스클럽에 가십시오. 그래서 PT 선생님한테 잠깐이라도 배우더라도 운동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헬스클럽에 있는 기구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냐면요, 역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 몸에 다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면서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헬스장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프리웨이트라 그러죠.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근력 운동이 중년에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유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같이 곁들여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상 방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한 번 넘어지면은 골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연성을 기르고 낙상 방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골다공증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수영은요, 골다공증에 도움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려면요, 뼈가 지면에 닿으면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줄넘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등산 이런 뛰는 운동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 아닌 둥둥 떠다니는 운동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엔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데는 좋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운동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골다공증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 닿게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근력도 챙기고 가벼운 유산소, 유연성. 50대 이후에 챙길 거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에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됐던 분들에게 내일부터 이거 하나는 꼭 챙기세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50대 이후 다이어트는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장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가 돼야 되고요. 덜 먹으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충분히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도 곁들여서 항상 근육을 생각하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영상은 50대 이후 분들에게 다이어트 총집합, 총정리 교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정보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